안녕하세요. 진보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 사회를 맡은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3당 양정용입니다. 지난 10월 한국 사회 대전환 불평등자라는 주제로 진보 시대 두 번 화상 강좌를 통해 한국 사회가 위기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를 있고 평등하고 정의 세상을 만드는 데 노동자 민중들이 총국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노동자 민중들의 정치적 이해 요구를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대변하고 이슈화하려는 진보 정치 세력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에 항상 함께 진보 정치 세력의 결에 앞장서고 있는 진보당의 김재현 대선 후보를 모시고 어떻게 진보 정가 다시 한국 사회의 희망으로 우뚝 설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해외 동포 진보당의 정책과 미래 청사 올바르게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힘찬 박수로 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초대 손님이신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 소개 영상입니다. 그럼 같이 보실까요? 진짜가 나타났다. 젊고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잘할 것 같아서 기득권의 정치인과는 완전 차별나는 좀 충격이었죠. 저와 함께 10년 안에 진보 10권의 결실을 맺겠다고 하는 그 결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단칸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교사나 공무원이 돼서 안정적으로 살길 바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별로 공부를 안 하니까 아버지께서 대체 뭘 하고 싶은 거냐 물어보셨는데 정말 안 좋아하실 대답을 한답시고 혁명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반골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의 그 마음을 담고 싶어. 5살의 어린 나이로 무거운 구두통을 메고 구두 닦기를 할 수 있는 그 마음 말이야. 어릴 적부터 몸으로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높게 샀던 아이. 고등학교 때는 공부보다는 문예학보사 서클 활동을 더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기성세대나 기득권, 주류 질서에 대해서 의문도 컸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학생운동에 몰두했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5.18 광주술래 홍보물에 이끌려 광주로 떠나는 버스를 탔다. 막내 아들이 데모하다 잡혀가서 본인도 데모를 하게 되었다는 민가협 상임의장님이셨던 임기란 어머니. 어머니께서 지금 광주로 가는 이 마음을 평생 변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뭐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제 인생길을 바꿔놓게 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KBS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를 갔었어요. 방송국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유인물도 나눠주고, 그 직원들이 다들 유인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을 끝까지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저런 모습보다는 지금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 곁에 꼭 붙어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든 그는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거쳐 총학생회장에 당선된다.
국가보안법 이적단체를 넘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되는 한 총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그 배타적 지지를 학생운동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한 총련 의장으로 출마하기도 했었는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버스 유세를 했던 걸로 그게 참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었는데 그때부터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었나. 이후에 국가보안법 피해자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갔어요. 국회 본청 계단까지 가면 누군가가 저에게 확성기를 넘겨줄 거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분이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임기란 어머님이셨죠.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었고 확성기의 여학생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오늘의 눈물로 내일의 별을 만들 수 있다면 내 살을 꼬집어 한 방울의 이슬도 남기지 않으리라. 교육을 공공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교육을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의 지지에 이어 전국의 핵심으로 만들어냈던 반값 등록금 촛불, 반값 등록금 투쟁의 힘으로 진보정당 최초 청년 비례 국회의원 당선. 저희 역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짐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지만 정치인으로서가 아닌 어린 여자로 취급되며 비난과 공격이 쏟아졌다. 온갖 혐오와 차별 속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현장을 참 많이 다녔어요. 파업 중인 공장의 사장을 면담한다든가 대학 총장을 면담하기도 했고요. 밀양 송전탑 대집행 현장이나 세월호 집회 등에 연대하기 위해 갔다가 공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기도 수차례였습니다. 한 번은 공장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둔 거죠. 차를 뛰어넘어서 공장을 들어갔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구석구석 현장을 찾아다니던 청년 국회의원. 2013년 8월 28일 새벽 갑작스레 내란 음모 사건이 발표되었다. 진짜 깜깜했죠. 11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하고 단신 농성에 갔었습니다. 땀 흘려 일한 이 땅의 민중들의 이익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것은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이게 김일성주의인 거야, 그게. 대정부 질문을 마친 김재현은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듬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의 꿈은 해산당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의정부에서 다시 해봐야 되겠다. 정말 거리에서 1년 내내 살다시피 했습니다. 대중에 고립되고 힘들 때일수록 더 깊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 주민들 손을 잡고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박근혜 촛불의 밑불이 되었던 민중 총궐기.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맞고 쓰러지는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죠. 김재현 대표님을 이제 그때 만났어요. 의정부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이제 봐왔죠. 늘 혼자서 뭐 당도 없고 국회의원직도 박탈당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불모지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 하는 모습이 진정성 있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앞으로 큰 일을 해야 할 분, 그 진솔함을 보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당원에 가입했고 제가 또 분회장도 지금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시작된 주민들은 이제 의정부 지역의 든든한 진보 정치 전파자가 되었다. 소각장 이전 소식을 듣고 지역 정치인들한테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준 사람은 이분 한 사람뿐이었죠. 2,000명 넘게 모인 그런 걸기대에 준비하면서 늦은 밤에 현수막도 같이 걸어주시고 땀으로 흠뻑 젖은 모습을 보고 아주 너무 감동. 아직까지 그게 여운이 남아있어요. 어느 날 갔더니 감사패를 주시는 거예요. 눈물 나게 기뻤죠. 주민들 속에 내가 몸을 푹 담그고 주민들의 삶에 복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기쁘게 느껴져요. 의정부에 있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가고 반환된 땅에 투기 자본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미군 기지 부지를 주민의 뜻대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 발의 조례 운동을 시작했고 12,856명의
주민과 함께 청구에 성공한다. 의정부 주민자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만들어낸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총선 의정부을 지역 국회의원 두 번째 도전 4.3% 득표로 낙선. 수도권 민중당 출마자 중 가장 많은 득표였다. 낙선을 하고 위원장님, 당이 조금이라도 변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곧바로 확 바꿔야죠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제서야 안도의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고 많은 당원들이 침체에 빠져있던 시기, 다시 해보자고 당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가장 앞선 자리, 상임대표를 결심한다. 진보 정치의 길을 걷는 것이 버겁다고 여겨질 때 마침내 이 길을 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의 민중들을 떠올립니다. 진보 정치 20년의 땀과 눈물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때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지독하게 낡은 질서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진보 집권의 함길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 없겠죠?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진보당 네. 상임대표이자 대선 후보 김재현입니다. 네. 요즘 전국의 노동자, 민중을 만나고 다니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상임대표가 되고 나서 한 번도 해외에 저희 동지들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김재현 우리 후보님이 지난 출마 선언에서 70년 묵은 낡은 시스템을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체제 교체를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당찬 포부를 밝히시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게 된 이유 또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특히 해외에서도 지난 2016년, 17년을 경유했었던 대한민국의 촛불의 광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또 민중의 힘을 결집시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그 결과 우리 역사가 한 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그 촛불의 광장 이후 다시금 청와대를 접수한 세력은 여전히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사실상 지난 3차례의 민주당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했고 통일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자주로운 선택을 하지 못했으며 특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비롯한 계급적 요구들을 외면한 정부였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우리 사회의 교훈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지난 수십 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를 통해서는 성장 중심의 무한 경쟁 체제가 이 사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따라서 이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우리 정치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민주당 정부 또 과거에 오랜 시간 한국 사회를 지배했었던 국민의힘 세력은 그와 같은 시대의 전환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도는 진보 세력의 집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올해 전 당원의 토론을 통해서 향후 10년 안에 노동자 진보 집권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결심을 모아냈습니다. 9월 초에 대의원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결정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승리로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인물 교체나 정권 교체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이 낡은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진보당이 전면에 설 것을 국민들 앞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보당이 어떤 정당인지 또 진보 정치가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우려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진보당의 83,000 당원들은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이전 시기 진보 정치를 뛰어넘는 새 역사를 열겠다는 각오로 상임대표인 저를 추대해 주셨고 3월 9일 대선을 향해서 힘껏 전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83,000 당원들의 열망과 염원을 한 몸으로 담아서 바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재현 후보님 그 소개 영상에서도 그 살아오신 과정을 우리가 봐왔는데 2000년대 초부터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에 참여하고 2006년에는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학생위원회 조직국장을 맡는 등 일찍부터 진보정당 운동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의 20대 대학 생활을 떠올리면 민주노동당을 조직하고 확대해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선에 출마했던 게 2008년 당시 통합진보당의 분단위 아픔을 안고 총선을 준비할 때였는데요. 그때 29살 나이에 총선에 출마했고 저의 20대를 바쳐 조직했던 통합진보당의 청년 학생 당원들의 힘을 모아서 2011년에는 반값 등록금 투쟁에 대학생들을 조직해서 그 힘으로 이듬해 통합진보당의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진보 정치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주목도 받았고 또 기대를 모았던 시절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의 가장 전성기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기량을 많이 발휘했던 시절이 그때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그때 가장 보람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겠느냐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저에게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경기도 의정부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다시금 진보 정치의 희망을 만들겠다고 민중당을 만들고 키워오던 그 시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역에서 만났던 많은 노동자들 또 주민들 속에서 진보 정치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비록 이렇다 할 정치 권력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지만 저 같은 정치인들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특히나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 이들을 당 조직 생활로 묶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민중 속에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 해산 이후에 어찌 보면 이 주류 정치 공간에서는 밀려나서 굉장히 고립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내디뎌가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의 사상과 노선이 반드시 승리하고 민중의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큰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시간이 민중당을 만들고 키워오던 지난 몇 년의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표현하셨듯이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혈혈단신 의정부 지역에서 다시 힘든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그 힘든 시기를 우리 의정부 시민들과 거기 노동자 민중들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시 진보 정치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그 시기가 또 가장 보람이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겠네요. 네, 아까 맞습니다. 동영상 보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소각장 대책위의 명정희님, 네. 네, 그 여성분이 우리 김재현 후보님에게 완전히 뿅 간 그런 어떤 표정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주 네. 아주 감동 어린 그러한 그 기억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 김재현 후보님의 어떤 진정성을 아주 몸소 느꼈다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김재현 후보님이 그 시기에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전국의 당원들의 소식을 좀 소상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처럼 그렇게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딘가를 통해서 공유가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같은 마음이었겠거니 각자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만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전국 각지에서 또 많은 노동 농촌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김재현들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 과정들이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또 당장 의회 당선 배지를 통해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현장을 지키고 계셨던 분들의 그 눈물겨운 하지만 승리의 시간들을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결과물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노동운동의 전환이라든지 또 진보 정치의 이 소리 없이 커지고 있는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조만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전국의 수많은 김재현들이 지금의 진보당을 만들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또 출마 선언에서 김재현과 진보당은 과거의 진보 정치를 넘어서겠다고 밝히셨는데 지금의 진보당이 과거의 진보 정당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네, 과거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저희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이 될 텐데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그 역사를 부정한다거나 또는 그때가 가장 화려했던 시절인데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 다 저희는 아닙니다. 저는 진보 정치의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시기에 저희의 모습은 소금 같은 정당이었었죠. 300석에 이르는 국회 의석 중에 단 10석 또는 대여섯 석만으로도 이 기존의 낡은 정치의 견제의 기능 또 그 안에서 작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 진보 정치는 집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처럼 기득권 보수 정당들이 그어놓은 금 안에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집권으로까지 나아가려면 뿌리가 튼튼한 정당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현장을 정치적으로 장악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진보당은 아까 당원이 83,0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83,000의 당원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당원의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당원들의 3분의 2 가량이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미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합친다면 뭐 8, 9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현장과 거리에서 투쟁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대거 진보당에 입당을 했다는 것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당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당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분회로 묶여서 정치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분회가 선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아래를 튼튼하게 만들고 더 깊이 주민과 노동자 속에 뿌리 내리는 정치를 실제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수의 정치 인기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의 힘으로 오로지 미디어 안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특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올해 각 지역에서 주민대회, 주민투표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안을 직접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당적으로 전개를 했었고 또 저희가 조례제정 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들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적으로 주목을 받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던 곳들은 대부분 다 이것이 진보당 당원들이 조직하고 만든 투쟁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부터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로 주목받았던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는데요. 저희 진보당 당원들은 지난 겨울부터 6개월 동안 전국의 택배 현장들 누비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개인사업자 형태로 흩어져 있는 택배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높여내는 조직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에 전국의 7천여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대거 조직적으로 일주일간의 파업을 전개했고요. 그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과로사의 빌미가 되는 택배 현장에서의 분류 작업을 택배 배송 기사들이 하지 않아도 되게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민주노총이 거대한 정치 총파업을 전개를 했는데요.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전국 각지에서 집회 자체를 금지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2명만 서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불법이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조차도 거리 기자회견조차도 1명이 서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는데 당시 서울에서는 서울 도심에 3만여 명, 전국적으로도 50만 명에 이르는 이 노동자들이 거리 집회와 또 파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사실은 과거의 대공장 중심의 그런 이 정규직 노동조합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 또 택배 노동자, 마트 노동자 등등 최저시급을 받고 있거나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일용직 형태로 굉장히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이 거리 집회와 총파업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노동조합들 대부분을 진보당 당원들이 조직하고 키워오고 또 나아가서 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조직적 지지 방침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들이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진보당이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군요.
저도 네. 그 모든 네, 당원들이 분회 활동을 통해서 매달 그러한 그 조직 정치 생활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뭔가 네, 이전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튼튼한 뿌리를 우리가 진보당이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정정하자면 모든 당원들에게 분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권장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100%다 진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실제로 작년 연말부터는 거의 모든 분회들이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온라인으로 분회 모임을 해야 한다거나 연말 송년 모임도 아예 하지 못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코로나 네. 상황의 어려움이 저희에게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분회의 구성 조건이 5인 이상 당원들이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5인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적인 당 생활, 조직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간부가,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전국에 1,200여 명에 달하는 분회장이 이런 조직 생활을 이끌고 있다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많은 간부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간부들이 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시절 긴 시간 정치 활동을 했었던 분들이 아니고요. 상당수는 이 민중당, 진보당을 자신의 첫 정당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정치에 대해서 첫걸음을 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께서 그런 정치 생활을 꾸리는 주체가 되어서 당의 간부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네.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놀라운 사실이네요. 오랜 세월 진보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그러한 분회장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새로운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랜 세월 진보 정치를 하셨던 분들, 뭐 예전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의 간부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대거 비정규직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 나이 50대 분들이 이제 소위 노가다꾼이라고 불렸었죠.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서 지금 이제 건설 노조에서는 각 현장별로 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하고 계시고요. 또 60대 이상의 분들 중에서는 요양 서비스 노동자가 되어서,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은 또 이제 현장이 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현장 조직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청년들의 경우는 배달 서비스 플랫폼 네. 노동자들이죠.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사업에 뛰어든다거나 해서 굉장히 숙련되고 신념이 깊은 그런 정치 간부들이, 당 네. 간부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 노동운동가로 변신을 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약에서 우리 김재현 후보님이 노동중심 사회로 대전환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진보당은 노동자 민중 생존권과 인권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왔고, 앞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진보당은 노동운동의 바닥부터 조직을 해서 한국 사회의 지형을 노동중심 자주평등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 제1조에 이것을 명시하는 사회로의 체제 전환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정치 생활의 주체가 돼야 하는데요. 이 현재 한국 사회에는 과거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또 플랫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노동운동으로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 초부터 임기를 시작했었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경우 비정규직 현장 출신의 최초의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었고요. 앞서 네. 설명드렸던 총파업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현장들이 대거 이 파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현장들을 대거 조직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내는 것이 진보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노총이 110만 조합원을 가지면서 한국노총을 넘어서는 제1노총으로 올라섰는데요. 이제 그 조직률을 300만, 500만으로까지 나아가게 해서 그 역량을 정치 역량으로 진보 정치의 주체들로 모아내는 것이 진보당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대공장 또는 생산지, 제조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됐었던 노동관계법들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서 투잡, 쓰리잡, 포잡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프리랜서 등을 통해서 스스로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싶으나 법망 바깥에 있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당은 일찌감치 이런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불안정한 프리랜서 노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이것들을 보장할 그 노동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정책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전국민 고용보험법이라든지 또 그 택배 노동자들의 택배법이라든지 또 돌봄 노동자 기본법 같은 새로운 영역의 노동 정책들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대 양당이 대선 전국에서 노동에 대해 보이고 있는 관점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래도 지난 5년 전 대선 때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언제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 1만 원 너무 적죠. 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들을 TV 토론에서 얘기를 했었다면, 지금 기호 1, 2번을 이제 차지하게 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뭐 주 120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게 유연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손발을 쓰는 그런 노동은, 육체 노동은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나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비정규직도 나쁘지 않다. 비정규직으로도 우리 청년들은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언도 일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과거 한때 노동운동을 주름잡았다고 하는 그 명망가 노동운동가들을,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을 대거 민주당 캠프로 영입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안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기회주의적 행위로 이 징계의 사안으로까지 결정이 될 정도로 이 노동운동가들의 기회주의적인 민주당으로 향하는 그 걸음이 가속화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2달여 앞둔 지금까지 노동정책 공약을 단 하나도 발표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특히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또 조직되어야 할 노동자들과 함께 보폭을 맞춰가면서 정치를 해오고 있는 정당은 진보당밖에 없다는 사실이 사실 뭐 자부심 넘치는 일이라기보다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현실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당은 이번 선거 공간에서 진보 정치의 정체성은 노동 중심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하고, 더 많은 진보 세력들을 이곳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다른 주제로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모인 해외 동포들이 사실 가장 큰 관심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통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보당 강령에도 자주 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라고 강령에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김재현 후보님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우리 통일 조국을 건설하는 일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 2018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한반도 상황을 놓고 많은 해외 동포들께서 특히 우리 동지들께서 기대도 크셨을 것이고 또 과제도 많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3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어렵게 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에 앞서서 해결돼야 할 문제는 자주권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뼈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진보당은 과거 국민의힘 이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그런 수구냉전 세력들이 보여왔었던 숙미 사대주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지만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로 표현되는 민주당 정부의 미국을 두려워하는 태도 역시나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몇 차례 뭐 강연이라든지 뭐 인터뷰 같은 곳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청중들의 질문에 북한을 코로나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유는 완전히 떼어낼 수 없고 그냥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존재. 이런 의미로 코로나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남과 북이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동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아가서 이제 멸시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대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가 않고요. 그 이후에도 수차례 한반도 이 평화 체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도의 반응이었었던 것이죠. 매우 안타깝고 오랜 시간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싸워오셨던 많은 이 남북 해외 동포들께서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당은 한국 사회 어떤 정치 세력들보다도 자주적인 입장으로 평화통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년여 동안 이 한미동맹 체제가 어려워진 남북관계 또 한반도 평화 문제의 가장 심각한 핵심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 한미동맹 체제로부터 벗어나서 이 남북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을 선차적으로 할 것을 끈질기게 주문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들에서는 당원들이 미군 철수와 미군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를 우리 생활 정치에서 구현해내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전개해 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또다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그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반북 반중 전선을 크게 형성을 하면서 한국 정부를 이곳에 끌어당기고 또 문재인 정부는 또 비판의식 없이 여기에 합류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냉전 체제가 부활하는 듯한 느낌마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새로운 정권이 한미동맹을 넘어서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정권이 되기 위해서 진보당이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또 이 한국 정치 안에서도 제대로 싸워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우리 진보당이
그 힘을 갖고 한국 정부가 자주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문제, 한반도 평화 통일의 문제를 좀 해나갈 수 있게, 진보당을 믿고 해나갈 수 있게 좀 그런 큰 힘을 발휘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미국에는 한 250만 명의 이제 해외 동포가 있고 전 세계에 또 750만 명의 해외 동포들이 한반도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적지 않은 숫자죠. 이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또 우리 김재원 후보님이 또 바라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모든 얘기에 앞서서 이곳 한국도 그러하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위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에 우선해서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아까 기침을 하시는 동지분도 뵀는데요. 모두의 건강이 가장 우선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해외 동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네. 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목격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이실 네, 겁니다. 맞아요. 네, 안타깝게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이 정치적 격변기마다 이 반북 논리가 작동하는 비정상적인 이 한반도 남단 안에서의 정치는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는 큰 벽이 있습니다. 네. 2013년에 구속됐던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이 아직까지 감옥에 9년째 있다고 하면 뭐 모든 것이 다 표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속에서 모두가 다 그냥 용해가 되어버리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성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해외 동포들께서, 동지들께서 널리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진보당이 한국 사회 정치를 변화시키고 대미굴종적인 사상을 극복해내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동포들께서 보내주시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내는 데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민족의 힘을 발휘하는 데서 동지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새해에는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렬히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질문과 대담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및 개인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질문과 의견이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네, 지금 먼저 뉴욕의 노천희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현재는 83,000 당원인데 진보당이 처음 시작할 때는 민중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하셨죠. 그때는 어느 정도의 당원으로 시작됐나요? 즉 2017년 민중당 창당 당시부터 현재까지 당원 증가 추세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이 왔습니다. 먼저 네. 대답해 주실래요? 제가 지금 막 생각이 안 나서 실제로 저희가 예. 올해 전당적인 입당 사업을 벌일 때 민주노동당부터 통합진보당 그리고 민중당 시기와 현재까지의 당원 증가 추세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당원들과 함께 공유를 했었는데 지금 그 숫자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대략 한 2만여 명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네네. 이제 가장 당원이 많았었던 시절은 사실 2012년 총선 당시에 이제 통합진보당으로 여러 세력들이 합류를 하면서 총선 직전에 그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도 그렇죠. 선출하고 네네. 그때는 10만 명이 넘게까지 당원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었지만 당시 분당 이후에 다시 당원 숫자가 한 6만여 명 정도로 확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당원 숫자가 가장 많고 특히 저희가 한 달에 10,000원 이상의 당비를 꼬박꼬박 내서 당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을 현재 4만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당권 당원들이 뭐 단순하게 당의 투표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지만 나아가서 일상적인 당 생활을 하고 당의 방침을 구현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네. 숫자는 또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3배가 이상은 하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제가 그 자료를 찾아서 이후에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4년간의 시간 동안 당원을 그렇게 배가시킨 거는 정말 아까 표현하셨듯이 전국의 김재현들이 다 이루어낸 성과겠죠? 네. 네. 이건 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심지어 민중당 시절까지도 네. 저희가 늘 원내 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의원이 뭐 예.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간에 음, 그래도 원내 원내 정당이면 정당. 국회에서 브리핑도 할 수 있고 네. 또 뭐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뭐 많지 않은 횟수라고 하더라도 미디어를 통해서도 당을 접할 수 있는데 원외 정당인 상황에서 이 1년 동안 10,000명 이상의 당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건 당원들의 헌신을 통해서 입당 사업을 전개한 결과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고요. 특히 네. 그 과정이 이제 과거부터 진보적이었었던 분들이 입당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를 찍었다라든지 또는 뭐 과거 동네에서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었다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예.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알고 가입하게 되시고 이후에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치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당의 간부까지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이런 변화들이 향후에도 낡은 한국 사회 정치를 바꿔낼 수 있는 동력이 우리 노동자들에게 있음을 계급 정당으로서의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함을 더 확고하게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필라델피아 이현정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이거는 격려의 말씀이네요. 대선 일정과 당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해외 동포들을 위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격려의 말씀입니다. 네. 저의 소원이 있다면요. 아까 마지막 질문에서 제가 그 말을 빠뜨렸네요. 제 임기가 내년 아마 한 여름경까지일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가 네. 6월에 있으니까 지방선거 끝나고까지일 텐데 임기 중에 직접 해외 동포분들을 대면해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저의 소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의 어려움도 극복을 해야 하겠지만 많이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저를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가능하면 네, 꼭 김재현 우리 후보님 직접 뵙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버지니아의 심영준 님이 올려주셨는데, 차별금지법 발의해 주신 김재현 대표님께 미국에서 사는 성소수자 부모로서 감사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성소수자 감사합니다. 부모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너에게 가는 길, 영화도 보러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 꼭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광주항쟁과 민주화, 통일운동,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많지만 동성애자 아들을 둔 저로서는 아직도 차별과 혐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2012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었고, 당시에 이제 제일 거대 야당이었죠. 민주당의 경우는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을 이유로 발의했었던 법안들도 철회를 해서 당시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가 발의한 법안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19대 국회였고요. 그 다음에 20대 국회에서는 그 보수 기독교계의 공격이 무서워서 어떠한 의원들도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하지 못한 채로 임기 4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를 굉장히 거대하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몇 개월 전에 10만 명 국민들의 국회 입법 청원 운동도 전개한 바가 있고요. 지금도 국회 앞에서 농성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80석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심지어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14년 동안이나 국회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혐오 세력들과의 합의를 이유로 나중에 나 얘기하자라고 입장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비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사상, 통일에 대한 사상을 이유로 정치인 신분에 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종북 공세에 시달려 왔었고, 그 사상을 도려내지 않으면 국가관이 의심스러워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라는 큰 비난 속에서 정치 활동을, 국회 의정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렇듯 우리가 한 사람의 당당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담보하는, 또한 그런 것을 이유로 혐오 세력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내고 또한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의 곁에서 앞장서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얼마 전 진보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소수자 부모분들이 주인공으로 나서시는 영화를 극장을 빌려서 상영회를 갖기도 했었고요. 그 영화의 주인공들 중에서는 저희 당의 열성 당원들도 계시고 또 10년 전부터 저를 만나왔었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성소수자나 차별받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법 하나 통과시키는 것의 목표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이 사회에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서 진보당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메릴랜드의 김상섭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진보 진영의 단결을 위해 가장 먼저 제안하고 여러 진보 정당을 만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진보 단결 또 우리 문제가 언론에도 많이 등장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최근 소식인데 메릴랜드에서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계신 걸 보니까 좀 신기합니다.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맞습니다. 진보당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진보 정치가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이후에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분열 상황에 놓여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 역시나 여러 진보 정당들이 각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3지대 연대라고 하면서 진보 정당들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진보 정치는 이제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로 대표되는 기득권 보수 정치가 정말 후보의 인물로 보아서도 비호감 경쟁이지만 정책적으로도 하등 다를 바 없는 그것이 통일에 대한 정책이든 노동에 대한 정책이든 민생에 대한 정책이든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기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진보 정치가 그 역할을 대안의 정치 세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번 대선에서 어렵지만 진보 세력의 단결을 만들어내는데 진보당이 전당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보겠다라는 결정을 얼마 전에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대표들을 찾아뵙기도 하고 오랜 시간 진보정당을 아껴와 주셨던 여러 인사분들을 찾아뵙기도 하고요. 또 민주노총도 그 안에서 이 풍부한 토론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 진보 단결에 나서겠다는 결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2월까지 이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기로 하고 어제까지도 그 구체적 단일화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를 전개했고요. 아직까지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들을 예상하지 못해서 진보 단결을 하겠다라고 시도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흘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 특히 민중들이 요구하는 역사의 대의라는 생각으로 어렵지만 단결에 나서겠다라는 것이 진보당의 포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내년 3월에 대선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지방선거가 있고요. 또 2년 후에 이 국회를 갈아엎어야 할 중요한 총선이 있는 시점에서 진보 정치가 대선을 앞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진보 정치의 더 큰 연대와 단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도 함께 가져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참가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더 다음 질문 진행하기 전에 또 우리 김재현 후보님께 많은 격려와 응원의 멘트도 많이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뉴저지의 이주연 님이 진보 정치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현 대표님 힘을 더 내어주세요. 라고 또 격려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DC의 조현숙 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이석기 의원 아직도 구속 상태에 있는 거 정말 안타깝고
정말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라고 안타까움을 같이 표현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뉴저지의 김수복 선생님이 통일 정책 한 가지만 들어도 이제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해야 하는지 확실해졌다고 우리 진보당이 확실한 진보 집권을 이루기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워싱턴의 김광훈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진보당 당원이 8만 명 정도인데 수적인 열세에서 어떻게 거대 정당, 보수 양당을 의미하겠죠? 를 상대로 투쟁을 할 것인지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당원 숫자만 적은 것이 아니라 정치를 국민들 앞에 선보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지금으로서는 매스미디어인데요. TV나 신문 매체를 통해서 진보당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철저히 봉쇄가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에는 완벽하게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만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아니 더 그 이상으로 본다면 수십 년째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이번 대선의 기회가 저는 너무나 소중한 이유가 몇 개월째 여론조사 결과 1위와 2위 후보가 매일매일 바뀝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서로 매일매일 각축전을 벌이면서 기껏 해봤자 1, 2% 안에서 지지율 격차를 오차 범위 안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에서 진보 후보가 2%, 3%, 5% 이런 득표를 갖는다는 것은 향후 전국을 뒤바꿀 수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선거판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2개월여 동안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 정도로까지 초박빙 선거는 참으로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 초박빙의 상황의 시선을 비호감 경쟁에서 정책 대결로 또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정치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들을 비롯한 이 진보 민중 단체들, 조직 세력들의 힘을 한데 모아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주요한 전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대 양당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정책, 통일정책, 또 심지어 젠더 여성 관련한 정책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답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진보 세력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TV 토론을 통해서는 아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차별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토론을 하려면 아직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심상정 후보 개인으로 보았을 때도 여러 차례 출마를 하셨었고 또 지난 이 정의당의 행보에서 민주당과의 그 차이점을 보이지 못한 모습 때문에 좀 더 신선한 진보 정치의 모습을 갈구하시는 국민들의 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5개 진보 정당이 함께 대선 공동의 흐름을 만들면서 미디어를 통한 또 다양한 방식과 현장 방문을 통한 진보 정치의 역량을 또 정책적 깊이를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으로 봤을 때 2달여의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와 정치는
2달 안에 완전히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두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어서 아예 후보 자격 자체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 경선에서 낙마한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들이 다시 등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 상황을 진보 정치는 그대로 그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이 진보 민중 세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총이 지난 10년 동안 2012년 9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한 이후 단 한 번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선거 때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직적 영향력을 발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진보 단결을 통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적 대오를 앞세워서 우리의 힘으로 상황 변화를 주도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뉴욕의 정광채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정의당과의 차별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많은 분들께서 최근 심상정 후보의 그런 이제 행보를 보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당도 안철수, 김동연 후보를 언급한 제3지대론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 성명을 낸 바가 있고요. 진보 정치의 본령은 노동 중심성, 계급성에 있고 또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라고 수차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 당원들을 저는 동일시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의당 당원들의 상당수는 진보적인 정치가 새로운 영역에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진보 정당이 정의당이기 때문에 입당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그 과정에서 실망을 해서 또 탈당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저는 이런 많은 분들께서 한꺼번에 공격을 받거나 또는 폄하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당과 정의당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진보 정치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경로, 우리의 정치 노선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한 지난 이제 걸음과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고 노회찬 의원의 일대기를 다룬 노회찬 6411이라고 하는 다큐를 저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진보 정치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에 대해서 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었는데요. 감히 추측해 보건대 20, 30년 전에 진보 정당을 만들고 키워왔던 노회찬 의원께서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끝내 이루지 못한 모습이 아마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을 현실 정치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분께서 걸어오셨던 삶 속에 이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조직운동은 언제부턴가 실제로 작동되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은
그런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직 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혼자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마치 TV 토론처럼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고 수차례 실패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계급정치 구현을 위해서 헌신하는 속에서나 구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진보당은 현재 국고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 의석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의 재정이 필요한 대선을 전당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진보당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개인의 재산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김재현은 어떻게 대선 후보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그 노동자 민중의 힘을 모아서 정치에 힘을 만들 수 있다는 우리의 사상과 노선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 20억 원에 이르는 대선 자금을 당원들의 힘으로 모금을 마쳤습니다. 모르는 정치 세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도 없고요. 오롯이 당원들만의 힘으로 20억을 만들고 플러스 알파는 그 이후의 것들은 또 그 이후에 만들자 이런 목표를 애초부터 세워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을 키워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힘은 이제 민중의 힘입니다. 민중의 힘을 키워서 그것으로 집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확고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헌신해 오신 분들께서 지금 진보당을 지켜주고 계시고 확대해 주고 계신다. 이것이 진보당의 가장 큰 자랑이고 저는 진보당이 아닌 다른 진보 정치의 세력이나 정당들에서도 이런 노선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겠죠.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겠네요, 진짜. 네. 고맙습니다. 자,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올려주신 질문을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 이제, 2개 정도 더 소개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워싱턴에 사는 황종규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남북 통일을 이룩하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는데 우리 해외 동포들은 미군이 나가면 북한의 위협을 걱정합니다. 사실 뭐 이 걱정은 해외 동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걱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또 미국의 패권이 이전 시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이었죠. 미국이 20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모습이 그 황당한 장면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한국에서는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올 것인가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주목해야 될 것이 그 상황에서 미국이 아프간 국민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들이 도망가기에 바빴지 그 국민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져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식민지 국가들을 다루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20년 동안의 전쟁에 완전히 패배하고 이 꽁무니를 빼는 그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왜 여전히 한국 사회 안에서는 그것이 통용되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00번 양보해서 아까 뭐 이재명 후보의 그 실리주의 같은 것을 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미국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이 소위 국익에 이롭겠는가라고 하는 논쟁에도 저는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후에 거품을 키워오는 왔던 미국의 경제 상황이 조만간 어떤 위기에 다다를지 모르고 그러한 미국의 경제 위기는 반드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가장 먼저 성장을 하였지만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 그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단면들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이라든지 브렉시트 같은 상황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벌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장난 신자유주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고안하고 지혜를 모아내는 것은 상식인데 여전히도 20년 전, 30년 전의 시선으로 미군이 필요하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논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변화된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으로밖에 저는 해석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 극단적으로는 몇 해 전부터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친미 극우 세력들이 늘 그 성조기를 들고 이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면서 집회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모습인데요. 심지어 미 대사관 앞을 지나면서 성조기를 들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동성 결혼까지 가능해졌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세력에게 계속해서 구걸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정치 세력이 한 사회의 어떤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배 세력이 그 색안경을 벗지 못한다고 했을 때 민중이 겪게 되는 고통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패권이 저물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특히 한국의 미디어와 언론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 미중 패권의 구체적인 단면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비춰주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외세가 아니라 남과 북의 힘을 합쳐서 우리 힘을 키워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의 경우는 좀 더 실리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분단 상황이나 전쟁을 겪지 않았고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세대의 경우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군대를 가져야 하는가? 또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국방비를 써야 하는가? 또 미국의 그런 이제 그 무기 구입 같은 것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과거 세대보다 더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모병제를 통해서 이제 이 군 인력을 감축해야 하고 국방 예산을 전면적으로 축소하면서 평화 군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하고는 반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 내내 국방 예산을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이 증대시켜 왔었고 그 이유를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이 무기도 사들여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이 국방 연구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황당한 명분을 들여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코로나 민생 예산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없는 우리 민중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대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계속 그 징집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평화 군축과 모병제, 지원병제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을 진보당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우리 해외 동포들이 우리 김재현 후보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버지니아의 조현숙 님이 아까 그 격려의 말씀 해주셨는데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좀 전에 대답해 주신 내용하고 조금 이제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질문을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네, 간단하게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운동권이 아닌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남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북과 전쟁 상황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더 편하게 무기를 만들어 제3국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남한의 무기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전 세계 8위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반전 운동은 매년 늘어나는 펜타곤 예산, 즉 미국의 끊임없는 전쟁과 지배와 무기 수출을 반대하고 그럴 돈이 있으면 시민들의 의료보험이나 교육이나 아동 돌봄 복지에 써라라는 국내 정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남한 무기 수출에 대한 김재현 대선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해외 무대에서의 정책과 이슈를 다루셔야 할 것 같아서 국내 진보 노동 진영도 많이 중요하지만 이 지구에 있는 한 나라인 한국으로서의 해외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어떠신지 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저는 진보당이 집권을 하는 시대는 아까 그런 표현을 잠깐 드렸습니다. 헌법 제1조에 노동 중심의 자주평등 공화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주평등 공화국의 내용에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것이 미국 패권의 이 전쟁 시대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저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7, 8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미국이 이제 뭐 한반도가 너무 뭐 귀해 보여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 자체가 저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것이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이었었고 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이 국면은 잠깐 요동을 칠 수는 있지만 다시 뒤로 거꾸로 돌아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실무적으로 조율되고 오랜 그 시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을지언정 진보당이 10년 안에 집권을 얘기한 그때 즈음에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앞서도 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전쟁은 너무 공멸의 결과니까 조금 더 이익을 위해서 그냥 평화를 선택하자라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체계와
철학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는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전쟁을 해서 무기를 생산하고 팔아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각지에 식민지나 다름없는 수탈을 거쳐서 그것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한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의 체제를 주도하는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의 남북 해외 우리 민족의 의지를 담아서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 체제의 완성을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것을 입에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진보 정당의 집권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의 오랜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6.15 공동선언의 탄생과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된 햇볕 정책이라든지 남북 화해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고, 저희 역시나 6.15 14선언의 그 귀한 결과물들을 반드시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 정부를 계속해서 견인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실리적인 햇볕 정책이나 남북 화해 정책을 넘어서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자주국가로서 새로운 한반도의 시대를 열어내는 것은 이전과 다른 높이의 과제와 목표라고 생각하고, 진보당이 10년 안에 진보 집권을 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에는 그와 같은 책임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저희의 이런 진정성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평화 반전 운동을 하는 우리 시민들께, 동지들께 전달해 드리고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더욱 부지런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대선 후보로서 해외 무대에서 이와 같은 정책과 이슈를 널리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 아시다시피 국제연대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조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추지 못한 저희 당의 현 주소를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이 진보시대의 강연과 또 이 동지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조직적, 체계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해외 연대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기대도 크고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마무리 말씀까지 이렇게 또 잘 해주셨네요. 네, 많은 또 질문과 저기가 올라왔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우리 진보당과 김재현 후보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우리 진보당과 관련한 자료 소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료 소개 잠깐 드릴게요. 자, 일단 그 진보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우선 포털 검색창에 진보당을 입력해 주시면 우리 진보당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속에 많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진보당 TV를 또 입력하시면 진보당에서 하고 있는 많은 활동, 우리 김재현 후보의 여러 활동들을 항상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보당은 그 온라인 기관지 너머라는 온라인 기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 너머는 선을 넘어, 경계를 넘어
라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 새로운 진보 집권을 위해서 현재의 그 보수 양당 체제를 넘어서 그러한 바람을 담아서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 기관지를 통해서도 진보당 소식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텔레그램 공식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텔레그램 공식 채널에는 또 진보당 보시라 그래갖고 항상 그 진보당의 소식을 정리해갖고 올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진보당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현 후보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우리 진보당은 말뿐만 아니라 정말 과학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10년 집권 전략 보고서를 지난 9월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진보당의 공식 집권 전략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책자로도 만들었지만 여기 4편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당원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진보당이 어떻게 집권을 10년 내에 진보 집권을 해나갈 계획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진보당 진보당을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를 모시고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에 진보당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희망으로 우뚝 서려고 하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 동포들에 대한 바람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 지방선거에서 진보당과 김재현 대선 후보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의 소식과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연대 재미위원회는 진보당과 김재현 대선 후보의 이 당찬 도전의 길에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화상 강좌 진보 시대를 통해 향후 전개되는 투쟁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보당 연대 재미위원회는 미주 지역 자주민주통일운동체로서 한국의 진보당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재미동포 단체입니다. 자, 이상으로 진보시대 3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현 후보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